이정효가 수원에 합류한 뒤 첫 경기에서 1엔드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과는 수원의 2대1 승리였죠. 이정효는 훌륭한 공격 유연성을 보여주며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뛰어난 용병수를 통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하지만 1엔드의 수비 시스템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구조적인 약점을 상쇄함과 동시에 수원의 공격도 효과적으로 통제했죠. 그렇다면 오늘 경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먼저 1엔드가 볼을 소유한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엔드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특정 구조를 취했습니다. 왼쪽 센터백 박진영을 풀백 존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윙백 오인표를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가브리엘은 터치라인 가깝게 위치했죠.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후방에서 마땅한 선택지가 없을 때 가브리엘에게 롱볼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풀백 이건희 상대로 피지컬적인 우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이후 공간을 오인표가 활용 가능합니다. 또는 가브리엘이 1대1 상황을 만들 경우 오인표가 뒷공간을 침투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김민우가 끝까지 따라가며 이를 억제했습니다. 숫자 싸움에서도 우위를 만들지 못했죠. 1엔드가 미들서드에 진입한 이후에도 윙백의 공격적 포지셔닝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3-2-4의 형태를 취할 시 윙백이 터치라인을 잡고 측면 포워드가 하프 공간을 점유합니다. 하지만 1엔드는 반대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포워드가 바깥에 서고 윙백이 종종 안쪽에 위치했죠. 이는 포워드가 풀백과 1대1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터치라인에 넓게 서 있었습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다이렉트 패스를 공급했죠. 여기에 더해 수원의 수비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전방과 후방의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포켓 공간이 쉽게 노출됐죠. 재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집니다. 전방 압박 속도에 맞춰 후방 라인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패스로 파이널 서드까지 허용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전방 6명이 압박을 가했지만 후방 라인이 이를 보조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과 오인표가 위치한 왼쪽 측면에 지속적으로 공간이 생겼습니다. 특히 김민우가 내려와 파이브백을 형성할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박 트리거에 맞춰 1대1 대응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후방 라인에 있던 김민우가 전진 속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1엔드 피벗은 너무 쉽게 돌아섰죠. 결국 가브리엘에게 전환 패스까지 연결됩니다. 이처럼 김민우가 최후방으로 내려가 밀도를 높이는 선택은 실점 장면과도 관련됩니다.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1엔드가 높은 위치에서 끊어냅니다. 이후 가브리엘과 오인표의 왼쪽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우와 박지용의 매치업이 형성됩니다. 비교적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민우는 박지용의 위치를 스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사이 가브리엘의 크로스에 대한 반응이 늦었습니다. 시야 뒤에 있던 박지용이 헤딩을 먼저 시도할 수 있었죠. 즉 김민우는 후방 빌드업 관여와 수비 숫자 확보에는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경합 상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못했죠. 이 외에도 선제골을 기록한 박지용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가브리엘과 에울레르가 터치라인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선을 넓게 가져가며 이를 완화합니다. 헤딩 경합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볼을 내주는 반사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 않았죠. 이처럼 1엔드가 공간을 서서히 확보하자 수비 구조에 변화를 줍니다. 김민우를 후방으로 내려 파이브백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측면 헤이스를 내려 라인을 구축합니다. 혹은 기본 4-4 형태를 유지하며 대응했죠. 중원 인원 대신 측면 선수 위치를 조정한 것입니다. 핵심은 전후방 간격을 줄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즉 전방과 달리 포켓 공간 노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수원이 볼을 소유했을 때 흐름은 어땠을까요? 헤이스와 강성진은 측면 폭을 확보합니다. 일류첸코와 김성준은 하프 공간을 점유했죠. 즉 중원에 4명이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어떤 압박 형태를 만나더라도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특히 1엔드의 다이아몬드 4-4의 압박 상대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준현은 더블 피벗을 혼자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박청환 역시 중앙 커버 범위가 넓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1엔드는 이를 상쇄할 해법이 있었습니다. 에울레르와 오인표가 안쪽으로 좁히며 중앙 밀도를 높였죠. 피벗에게 공이 전달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순간적으로 3대2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선택은 조준현을 보호하는 동시에 박창환의 수비 부담도 분산시켰습니다. 만약 피벗이 자유롭게 전개하면 박창환은 누구를 우선 차단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즉 에울레르와 오인표의 좁은 포지셔닝은 두 영역을 동시에 보호하는 선택인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한 대가도 존재합니다. 풀백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패스로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1엔드는 이 리스크까지 계산한 선택이었습니다.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측면 트랩 유도입니다. 에울레르와 오인표가 안쪽으로 좁히더라도 간격 관리에 실패하면 두 구역에서 동시에 수적 열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을 터치라인으로 몰아 위험을 한 방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서 박지용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곡선 압박으로 한쪽 빌드업 루트를 차단합니다. 이후 공이 풀백에게 향하면 사선 압박으로 접근해 공간을 봉쇄했죠. 측면에 고립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준현과 박창환의 수비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공이 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까운 쪽 상대만 확실히 통제하면 됩니다. 반대편 선수에게 한 번에 공이 전달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랜드는 중앙 수적 열세를 공간 유도로 보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도는 경기 초반부터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에울레르와 오인표는 중앙으로 좁혀 조준현을 더블 피벗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박지용은 곡선 압박으로 빌드업 방향을 제한합니다. 자연스럽게 공은 측면으로 유도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조준현의 역할은 단순해집니다. 가까운 피벗 한 명만 확실히 마크하면 됩니다. 자연스레 측면 트랩이 가동됩니다. 강성진은 등을 진 상태에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전진 방향으로 돌아설 여지가 줄어들었죠. 이 시퀀스는 전반 내내 반복됐습니다. 박지용이 압박 개시, 측면 유도, 볼 방출 제한입니다. 만약 중앙 패스를 허용했다면 박창환은 두 명을 동시에 의식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측면 유도에 성공하면서 일류첸코 한 명만 통제하면 됐습니다. 수비 판단이 구조적으로 단순화된 것입니다. 물론 탈압박의 성공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준현이 빠르게 커버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죠. 결국 전반전은 이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랜드가 구조적인 약점을 상쇄하면서 수비에 성공해냅니다. 이 개념은 축구 전술 개념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첼시와 토트넘 경기를 통해 피벗 딜레마 극복이라는 주제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효는 이랜드 수비 패턴에 그대로 묶여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김민우와 이건희를 활용해 오른쪽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죠. 김민우가 내려와 3백을 형성하거나 투톱 사이에 위치하면 그들 중 한 명이 자연스럽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반대편 센터백, 특히 홍정호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여기서 풀백의 인버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인표를 중앙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강성진에게 향하는 패스 루트를 열 수 있습니다. 스토퍼가 바깥으로 유인되는 순간 그 뒷공간을 일류첸코가 활용하는 3자 연결이 완성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나왔습니다. 김민우가 투톱 사이에 위치해 시야를 고정시킵니다. 홍정호는 보다 넓은 전진 공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시에 이건희의 인버팅으로 측면에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매개로 연결 시도가 가능합니다. 구조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완성도였습니다. 첫 번째 시퀀스는 단순 패스 미스로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진영과 박창환의 커버로 강성진은 전진 패스를 선택하지 못했죠. 즉 패턴은 설계됐지만 실행 속도와 디테일에서 막혔습니다. 때로는 오인표가 깊게 전진해 4-4의 형태를 만들어 수비를 병행합니다. 따라서 이정효는 이 간극을 더 빠르게 공략했어야 합니다. 이랜드는 가브리엘과 오인표 위치에 따라 5-4-1과 4-4-1을 병행합니다. 문제는 두 선수의 높이가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가브리엘이 전진해 있고 오인표가 한 단계 낮게 위치한 장면입니다. 이때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타이밍입니다. 볼을 빠르게 전환하면 오인표에게 수비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건희를 따라가야 할지 강성진을 잡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높고 오인표는 낮게 위치한 상태입니다. 단숨에 하프 공간이 노출됐죠. 하지만 동점골은 이런 오른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얼리 크로스였습니다. 수원의 첫 득점은 박지용의 선제골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모두 수비시야 뒤에서 튀어나오며 타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매치업 상대는 전문 센터백이 아닌 백지웅이었습니다. 앞서 박지용 역시 센터백이 아닌 김민우와의 매치업에서 득점했었죠. 결국 초반 두 골 모두 전술적 설계의 완성이라기보다 시야박 움직임과 미스매치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류첸코는 경합에서 우위를 점했고 박현빈의 골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결국 역전골은 오른쪽에서 나왔습니다. 5-4-1과 4-4의 병영 과정에서 간격과 수비 간 거리에서 미세한 어긋남이 존재했습니다. 이정효는 이랜드 왼쪽에 순간적인 공백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원은 교체 카드 내장을 활용했습니다. 빠른 발을 가진 이준재와 박지원을 투입해 이랜드 왼쪽을 공략하려는 의도였죠. 실제로 해당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주혁이 이준재를 1차로 압박했지만 끝까지 제어하지 못합니다. 물론 측면에서는 수비 숫자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재를 놓치면서 돌파를 허용합니다. 그 이후 전개에서 강현묵의 역전골이 나왔죠. 결국 이랜드는 조직적인 수비 대응으로 수원 오른쪽 패턴을 지속적으로 억제했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진 틈을 용병수를 통해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정효는 그 순간 상대 약점을 포착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수원과 서울 이랜드 경기에 대해 리뷰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전술 개념을 알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